자, 2025년도 코토라 상반기 저희 시험 봤던 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어보실 파트는 이제 일반 계열 파트. 그래서 일반 계열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둘로 나눠지는데 이제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됐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이제 지정학적 위기 관련된 에너지 시장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1번이 10점 문제로 나왔고 2번이 15점, 그 다음에 3번이 25점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전체는 50점으로 출제됐는데 일단은 이제 난이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간 문제가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작년도랑 또 비교해 보면 작년도랑 올해랑 출제한 업체가 동일하거든요. 근데 작년도도 제가 문제를 좀 받아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문제가 좀 중복되는 지문이 있다 보니까 문제 출제를 좀 잘못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이번 문제도 요 문제를 보면 조건도 좀 애매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입장에서도 쉽지는 좀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시사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배운 이제 경제학적 이론을 이런 이제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꼼꼼히 읽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지정학적 위기로 중동 원유 시장에서 부정적 총공급 충격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중동 같은 게 두바이유잖아요. 원유 시장의 두바이유 관련돼서 그래서 부정적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는 거는 주로 유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쟁이 발생했다, 뭐 중동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유가 상승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유가 상승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 수출국 나오는데 노르웨이, 캐나다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 캐나다 말고도 뭐 덴마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일단 노르웨이, 덴마크 보시면 주로 어느 지역입니다? 유럽의 그 북해 쪽이죠, 북해. 그래서 실제 이제 원유 시장 보시면 그 두바이유가 하나 있고 북해산 원유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 텍사스 관련된 원유도 있고, 그래서 북해 쪽에서 주목된 나라들이 영국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덴마크 등등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이제 원유 시장의 수출국이다라고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알건 모르건 문제 풀 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해 쪽 관련된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이 수출국이고, 뭐 수입국 대표는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 미국이라고 하자 했는데 뭐 우리나라만 생각하셔도 문제 풀 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뭐였대요? 감소시라고 해놨죠. 그래서 공급 감소를 넣어놨네요. 그럼 10점이고 뭐 내용은 뻔하죠.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뭐한다?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 시장이 있을 때 프라이스, 가격이 있고 가로는 Q, 거래량이 있을 때 우상향의 서플라이 커브, 우항의 디맨드 커브. 이렇게. 그래서 공급에 뭐한다? 감소라는 거죠. 공급 감소 시 이렇게 돼 있죠. S1으로 이동하면 균형이 이동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1번은 10점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 나오시면 되고, 자 이제 2번, 3번을 잘 보셔야 되죠. 2, 3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에너지 수출국인데 어디예요? 노르웨이, 캐나다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 수입국은 우리나라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때 순수출, GDP, 물가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해놨습니다. 자, 일단 이제 문제 복원이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복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물어봤고요. 일단 GDP 물가 나오면 어떤 그림이 기억나요? AS, AD 모형 기억나죠? 그래서 총 공급
총 수요. 이렇게. 그래서 AS, AD 곡선 가지고 GDP는 어떻게 되고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첫 번째 수출국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번에서 수출국의 경우, 자, 중동의 두바이유는 가격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노르웨이나 덴마크 쪽으로부터 수입을 하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노르웨이, 캐나다 쪽 또는 덴마크 쪽에 원유 수출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거는 저희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원유 수출의 증가.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수출국 그림을 그린다면 AS, AD 곡선으로 봤을 때 AS 우상향, 이게 총 공급이죠. 우하향, AD가 총 수요고, 세로는 P죠. 물가. 근데 Y는 GDP. 그러니까 여기 GDP는 이제 실질 GDP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출국 어떻게 한다? 수출이 증가겠죠. 그 수출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총수와 관련돼 있다. 다시 총수의 구성 요소 뭐 있습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이죠. 이 균형점에서 물가하고 GDP, P0, Y0 결정됐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증가하니까 노르웨이도 수출 증가하고 뭐 덴마크도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 순수출의 증가로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균형의 변화가 발생되고 물가는 예전보다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GDP는 증가한다 는 거죠. 따라서 수출국은 뭐 한다? 순수출은 증가, 물가는 상승. 그 다음에 GDP는 증가.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나오는 수익국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자, 수익국의 경우. 자,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할까 이거죠, 한국은. 자, 지금 수출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수입이 증가한다라고 하셔도 되긴 하죠. 뭐 수입 증가하게 되면 한국의 순출은 감소한다라고 접근한다면 GDP는 다시 요게 이제 왼쪽 이동하니까 GDP 감소하고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 자체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중동 시장에서 100톤을 수입했다고 해봐요. 근데 지금 중동의 유가가 비싸졌잖아요. 유가는 비싸지니까 중동에서 노르웨이나 캐나다, 덴마크산으로 전환을 하고자 할 겁니다. 그럼 중동 100톤 수입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노르웨이 쪽을 통해서 100톤 수입을 하고자 하겠죠. 이렇게. 자, 만약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어떻게 말이 되냐면 우리나라는 수입이 증가를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유가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미친 효과하면 AS만 일단 움직이잖아요. 보통 일반적 그림에서.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총 공급이 뭐하니까 감소.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총 공급이 감소하니까 우리나라 물가는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GDP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보통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일단 여기 수출이 뭐 했으니까? 증가를 했으니까 한국은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물가는 떨어지고 GDP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반대로 수입량 자체는 변화가 없을 거다. 한국은. 그래서 수입량 자체는 변화 없다. 그래서 중동에서 노르웨이 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전히 100톤 수입 그대로 유지가 될 거면 순수출은 변화가 없을 거다. 대신 총 공급 쪽에 영향을 주겠죠. 이쪽에. 그래서 지금 저렴하게 노르웨이, 덴마크산 원유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뭐하니까 절감되니까 A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균형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 물가는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GDP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셔도 되고, 대신 추가로 만약에 수출 증가를 아까 얘기했던 수입이 증가한다면, 다시 수입이 증가한다면 그때는 한국은 총수가 뭐하니까 줄어드니까 그때 물가는 떨어지고 GDP 감소한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그래서 깔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 3번 가보죠. 3번은 뭐죠? 미국의 세일 혁명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원유와 관련돼 있는데, 기존에 그 원유와 다르게 세일 혁명, 세일 뭐 유가 관련된 개념은 안반, 요 안반 밑에 원유가 이만큼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원유 추출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술의 개발로 이 안반 밑에 있어도 안반을 부셔내거나 아니면 옆을 우회해서 원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원유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일 혁명 이후 이 말 나온 거는 그 내용이고, 자, 공급 충격이 미국에 발생했대요.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원유 생산이 증가를 한 거고, 증가했고, 이게 세계 시장 영향 주면서 유가는 뭐 했다? 떨어졌다는 거죠. 유가 하락. 그래서 미국이 수입국이 꼭 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격, 혁명이 있으면 미국도 뭐에서 뭘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역시 NS 수출국 아까 얘기한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하고 NS 수입국 한국에 미치는 경제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럼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 쪽에서 유가 생산이, 그러니까 원유 생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노르웨이 그쪽에서의 수입은 줄 수 있겠죠. 오히려 미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에너지 수출국의 경우 수출이 뭐 할 수 있다?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AS 역시 AT 해놓고 AS 혹시 어디 가요? 왼쪽으로, 죄송해요. AT겠죠? 아까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쪽이니까 수출이 감소할 거고, 그럼 여기는 순수출이 감소를 하니까 AD가 어디 간다?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균형이 A에서 B로 간다면 수출국의 물가는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네, GDP는 감소한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에너지 수입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미국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미국의 위치가 뭐에서 뭘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는 거죠. 바뀐다. 그럼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유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아까 유가가 떨어진 거죠. 세계 시장 쪽에서. 그래서 미국을 만약에 이제 쓰고 싶으면 미국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을 쓸 수 있고, 반면 한국은 여전히 수입국이죠. 그럼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수입할 건데 아까 동일한 논리로 한국의 수입량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원유 수입량 자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입했을 때 수입 변화 없다는 건 순수출도 변화 없을 거고, 대신 저렴한 미국산이 유입되기 때문에 총 공급에 영향 준다고 대답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S 역시 AD 그려놓고 균형해서, 자 만약에 우리는 미국산을 수입할 거야, 수입을 예를 들어 더 늘릴 거야 하면 총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반면 미국의 저렴한 원유가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 감소로 AS 호선이 오른쪽 이동한다고 설명하셔도 된다는 거죠. 물가는 뭐하고? 떨어지고 GDP는 증가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이게 배점 1번에 10점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지만 2번, 3번은 좀 생각 여러 가지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을 다 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예요. 깔끔하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이 약간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수출 증가니까 우리 수입 증가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에너지 수입량 자체가 거의 변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가 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순수출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수입이 증가한다면, 수입이 변화 없다면 이런 논리로 나눠서 답안을 구성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포토라는 좀 바꿔야 돼요. 출제 업체를 바꿔야 될 것 같다. 문제가 좀 별로입니다. 별로. 자, 2번은 트릴레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문제로. 예전에 코타 기출문제에 트릴레마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어를 써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영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예전에 impossible, trinity. 3월 일체의 불가능성의 정리. 그러니까 경제학에 불가능성 정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성 정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게 불가능성의 정리거든요. 그래서 국제경제학에서 유명한 그 불가능성 정리가 지금 나온 딜레마. 그러니까 딜레마죠. 세 가지의 딜레마가 되는 거고, 같은 말로 3원일체 불가능성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 완전한 자본이동, 그 다음에 환율의 안정성, 안정. 그러니까 요 얘기는 환율이 안 변한다 얘기니까 고정 환율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독자적인 통화 정책. 세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게 3원일체 불가능 정리라고 해서 국제경제학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 내용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이걸 증명하는 것도 있거든요. 증명할 때 세 개 있으니까 만약에 요 두 개가 성립이 되면 마지막 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1번이랑 첫 번째 거랑 세 번째가 성립되면 두 번째가 성립이 안 되는 걸 증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성립이 되면 첫 번째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게 이제 증명 과정입니다. 그래서 증명할 때 세 가지로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1번 같은 건 그나마 좀 쉬운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자본 이동이 뭐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돼 있죠? 자유롭고 요거 성립됐죠? 그다음에 고정환율 제도에서 환율의 안정성이죠? 성립됐죠? 통화정책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돼 있죠. 그래서 독자 통화정책이 성립되기 어렵다 해서 요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쉽고요. 요게 이제 고정환율 제도 공부할 때 단점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요거의 단점. 그래서 통화 정책에 뭐가 없다? 자율성이 없다고 하죠.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내용이 이제 가장 쉬운 내용이고 보통 분석할 때 ISLM BP 모형을 활용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원데이 플레이 모형이라고 하죠. 한번 그림 그려놓고 가보죠. 자, 세로축 뭐였어요? 이자율이죠, R. 가로는 뭐예요? Y죠? 국민소득이죠. 자, 근데 BP 곡선은 BP 국제수지 균형, 영어로 이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고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나타내는 게 BP 곡선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 및 금융계정인데 그냥 자본수지라고 쓸게요. 두 개 합이 0이 되게끔 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을 BP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점을 딱 찍으면 여기를 균형이라고 했을 때 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올라가죠. 그럼 이제 올라가면 자본 수지에서는 국내로 자본이 유입되니까 흑자가 되는 거고 그럼 경상수지는 적자가 돼야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되게 해서 수입이 증가를 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소득 증가. 즉 소득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쪽이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소득이 증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균형이 됩니다. 그럼 지금 균형 두 개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면 BP를 보통 우상향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BP 곡선이 자본 이동의 변화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합니다. 자, 만약 금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자본시장이 그만큼 많이 개방돼 있으면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 수지 흑자폭이 매우 클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매우 크다는 거는 경상수지 적자를 크게 만들어 줘야 될 거고 그럼 수입 증가폭이 커야 되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증가하면 안 되고 더 크게 증가를 해줘야 균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BP 곡선은 그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형태를 갖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한 자본 이동이 돼버리면 BP 곡선은 수평선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BP를 수평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BP 수평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본 이동. 이런 의미가 깔려있다. 수직일 때는 자본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전제를 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BP가 수평인 경우는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선진국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상은 뭐 그립니까? LM 곡선을 그리게 되죠. LM 곡선은 화폐시장 균형을 달성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나타내는 거고 보통 이제 우상향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IS 곡선은 우하향으로 그려지면서 생산물 시장 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IS, LM, BP가 이제 다 만날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ISLM은 BP 없을 때 금리 결정인데 국내 금리란 말이에요. 국내 금리. 그래서 R 국내 금리가 결정되고
BP 관련된 거는 국제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으면 국내 금리와 국제 금리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본 이동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R하고 RF 외국 금리는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BP 수평 완전 자본 이동, 그 다음에 고정 환율 제도를 전제하자. 자, 이제 통화 정책을 실시할 건데 통화 정책의 효과가 있으면 독자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통화 정책 효과가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확대 통화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확대 통화 정책. 그럼 어떻게 돼요?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럼 균형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데 요 점은 국내 금리 결정이에요. 그래서 BP 수평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외국 금리 그대로인데 국내 금리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R1. 그럼 어떻게 돼요? 외국 금리보다 국내 금리가 밑에 있으니까 외환이 나갑니까 들어옵니까? 외국 금리가 높으니까 외국 투자 수익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환이 유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유출이 발생됩니다. 외환 유출이 발생한다. 그럼 따라 자본 유출로 환율은 어떻게 되고, 즉 외환이 유출되면 외환 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달러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 상승인데 이게 변동이 아니잖아요. 고정이니까 환율 상승이 발생되면 안 돼요. 그래서 환율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이 상승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외환시장에 개입이 들어간다는 거죠. 즉 자본 유출은 국내에서 외환이 부족해진 현상이기 때문에 외환의 부족을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갖고 있는 외환을 시장에다 다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환의 매각이 발생되고, 그래서 외환 매각하면 이제 외환 시장에서 외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거고 대신 외환 보유액은 매각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그럼 외환이 매각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럼 LM 어떻게 돼요? 오른쪽 이동했던 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독자적 통화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쉬운 문제, 요 20점짜리는 굉장히 쉽게 점수를 다 딸 수 있을 거고 2번이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 자보이든 뭐가 돼요? 자유롭고, 역시 요거죠. 동그라미. 변동환율 제도거든요. 고정이 아니죠. 그럼 환율 안정성 성립이 안 되니까 X예요. 그러면 세 번째 독자적 통화 정책은 실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다. 요 문제는. 자, 근데 그 다음 게 좀 까다롭죠. 자, 미국 정책에 의해서 동조화된대요. 보통 이제 동조화란 말이 영어로 쓰면 뭐예요? 커플링이죠. 반대말은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보통 탈동조화라는 개념을 쓰고, 같이 움직이는, 미국 정책에서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독자적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미국이 금리를 올렸대요. 금리 인상. 그럼 미국이 정책을 실시했죠. 이게 미국의 정책이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져요. 외환이 유출되죠. 그럼 외환 유출되면 보통 환율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게 되죠. 그럼 환율 올라갈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통 수출 잘 되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부작용. 자, 있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외환 유출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금리 인상 정책이죠. 뭐예요? 긴축이죠. 긴축. 긴축 금융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조화된다는 거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놓고 이제 뭐를 물어봤냐? 환율 제도와 독립적 통화 정책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트릴레마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요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독자적인,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아까 1번 내용이잖아요.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가 되겠죠. 반면 두 번째, 여기는 변동입니다. 자,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내용은 지금 가로 1번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이게 3점 배점이란 말이에요. 배점이니까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쪽 설명은 역시 ISLN BP로 다시 설명하셔도 되겠죠. 2번에 대해서만. 동그라미 2번이요. 자, 이자율, 국민소득, 수평, BP, 우상향, LM, 우하향, IS. 다시 BP가 수평일 때는 완전한 자본이동. 그래서 ISLN BP 다 만난 점에서 국내 금리와 국제 금리 같고, 자 이제 변동환율 제도를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독자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까 보라는 거죠. 그럼 LN 국사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내려갔죠? 그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외환이 유출되죠. 외환의 유출. 그럼 환율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돼요. 상승. 왜? 변동이니까 상승 압력 아니고 실제로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고정에서는 환율 상승 압력이었고, 저 압력 해소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 개입하는 경우였고, 여기는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변동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출에 도움되죠. 왜냐하면 수출액이 싸지니까. 그래서 순수출은 어떻게 되고? 증가하게 되고. 그럼 ISLN BP 모형에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S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균형 이렇게 이동하니까 국민소득은 Y0에서 Y1까지 증가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1번에서 자본이 되게 자유롭고 변동환율 제도라면 독립적인 통화정책 실시할 수 있다. 즉 그 얘기는 독립적 통화정책은 뭐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하시는 거죠. 환율 제도와 독립적 통화정책 연관성 1번, 2번에 대한 내용. 트릴레마에 따르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독립적 통화정책을
미국과 관계가 없고, 반면에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독립적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율 제도마다의 통화적 연관을 설명하는데, 지금 아까 위의 내용 다시 자유롭고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미국 정책이 더 동조화가 된다는 것은 독자적 통화 정책 실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X라는 거죠. 그럼 트릴레마는 안 맞네요. 왜? 트릴레마는 뭐예요? 이론이죠, 이론. 이론에 불과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또 현실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미국이 위치를 강조하죠. 미국의 위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미국 달러화의 위치를 강조하시면 되죠. 달러가 뭐니까? 일단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랑 동일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성립되려면 모든 나라의 통화 가치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자산의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달러는 다르다는 거죠.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기본적 상황에 변화했을 때 달러화를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고, 보통 달러를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각 나라마다 다 외환 보유액에서 비중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강조하셔야 돼요. 미국 달러화의 위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조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화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국제 결제할 때 사용하는 비중에서 달러의 위치가 확고하죠. 특히 원유시장 쪽 보면 확실히 달러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만약 원유시장 쪽에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에서 우리는 이제 달러 안 쓰고 뭐 다른 나라 화폐를 써버릴 거야. 그러면 미국 달러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셔야 돼요? 첫 번째, 트릴레마의 개념을 통해서 써줘야 되겠죠? 개념 쓰고, 두 번째 목차는 지금 물어본 것처럼 환율 제도와 독립적 통화정책 연관성이라는 목차를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트릴레마는 이론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달러화의 세계적 위치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기축통화의 위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 안전자산이고, 세 번째 외환 보유액, 각 나라의 외환 보유액 비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시면서 목차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 살펴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이도는 매우 어렵진 않지만 문제가 좀 깔끔하지 않아요. 특히 1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고, 실제 이게 시사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이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그냥 문제에 불과한 거죠. 대신 문제 자체가 좀 깔끔하지 않았다. 실제 이제 문제가 원래 이게 공개가 되면 우리 이의제가 가능하죠. 이의제기가. 근데 이제 이게 문제를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의제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실제 업체를 통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검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2번은 트릴레마, 그냥 이론 자체에 대한 문제죠. 1번은 깔끔하게 답할 수 있는데 2번은 좀 생각 한번 더 해보셔야 되는 문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만약에 뭐 올해 하반기에 또 코타 시험 있겠지만, 내가 일반 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준비한 사람의 목적에 봤을 때는 일단 가장 기본은 이론을 잘 정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사보다는 이론에 가깝게 거의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론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신 미시, 거시, 국제경제 요 세 과목 우리가 보통 공부하지만 마음이 좀 급하고 시간이 없으시면 국제경제 위주로만 공부하셔도 되겠고, 대신 거시경제에서 좀 배웠던 모형, ASAD 모형 정도는 알아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렇게 한번 기출문제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